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지며 도시의 회색빛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편의점의 통유리창 너머로 이 축축한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18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막 끝난 참이었다. 눅눅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했다. 약간 마른 체형에 짙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눈빛만큼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봄을 넘어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는 빗속을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의 걸음걸이, 무의식적인 시선의 방향, 그리고 그들이 애써 감추려는 표정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본능적으로 포착했다. 지우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끈을 고쳐맸다. 가방 안에는 전공 서적 몇 권과 내일 아침까지 버틸 약간의 음식이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삶은 혹독했다.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 등록금을 메우고 있었지만 생활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고시원이라 불리는 창문조차 없는 작은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노파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비바람을 견디기에는 너무도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노파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폐지로 보이는 것들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듯 보였다.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노파에게서 그녀 주변의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교차로는 넓었고 빗줄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는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훈의 신경을 거스른 것은 단순히 악천후가 아니었다.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 어귀에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는 엔진음은 불규칙하지 않고 마치 사냥감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라이더는 검은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자세는 명백히 대기 상태였다. 단순한 배달원이 비를 피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 시선은 정확히 횡단보도 앞에 노파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노파는 무거운 손수레를 밀며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골목에 숨어있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왔다. 차량 신호는 분명 적색이었지만 오토바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노파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몇몇 행인이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오토바이의 궤적, 젖은 노면으로 인한 미끄러짐의 각도, 그리고 노파가 충돌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찰나에 계산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습격이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땅을 박차고 달렸다. 위험해요 라고 소리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2걸음 만에 노파에게 도달했고 그녀의 말은 어깨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다. 영웅적인 도약이 아니라 오직 충격을 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차가운 인도 위로 나뒹굴었다. 지훈은 노파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아스팔트에 먼저 내던졌다. 거친 마찰과 함께 팔꿈치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끼익 귀를 찢는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목표물을 놓치고 비틀거렸다. 라이더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능숙하게 차체를 제어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토바이가 잠시 멈췄다. 헬멧에 검은 바이저가 쓰러진 두 사람을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바이저 너머에서 차가운 사리를 읽었다. 라이더는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검은 오토바이는 빗속의 차량들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 지우는 자신의 통증은 무시한 채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노파를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그의 이성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노파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비에 젖지 않은 불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앳되어 보이지만 방금 전의 움직임은 평범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고맙네, 학생.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저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겠지. 노파의 목소리는 뜻밖의 강단이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손수레에서 흩어진 폐지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관찰의 일부였지만 방금의 습격은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지호는 흩어진 폐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는 노파의 옷이 값비싼 재질은 아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했다.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기품은 빈 공간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괜찮네. 그보다 자네 팔꿈치가. 노파가 지훈의 찢어진 후드티 소매와 그 아래로 배어나오는 붉은 피를 가리켰다. 이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별거 아닙니다. 금방 멎을 거예요. 지훈은 무심하게 팔을 털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오토바이가 사라진 방향을 쫓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저 오토바이 아는 사람입니까? 노파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네. 아마 빗길에 미끄러진 거겠지.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지훈은 속지 않았다. 아닙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이 노파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노면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차체를 할머니 쪽으로 틀었어요. 속도를 줄일 생각도 없었고요. 명백히 할머니를 노린 겁니다. 노파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재계의 거물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듯한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그는 단순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노파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강지훈입니다. 지훈은 마지막 폐지 조각을 수레에 담으며 대답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네. 곧 데리러 올 사람이 있어.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다. 이건 내 성의일세. 약이라도 사바르게. 지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노파의 손을 밀어냈다. 괜찮습니다. 돈 받으려고 한 일 아닙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동정이나 대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다. 오직 원칙에 입각한 담담함만이 존재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찢어진 팔꿈치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에 그 살기 어린 헬멧 바이저와 노파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뺑소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지훈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직후 방금 전 오토바이가 튀어나왔던 골목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다. 차가 노파 앞에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황급히 우산을 들고 내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남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비서실장이자 박수진 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김 비서였다. 박수진 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그리고 기묘한 흥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낡은 외투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드러났다. 최만식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그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빈민가 복지 사업을 빌미로 현장을 살피는 걸 알고 사고로 위장해 나를 제거하려 했어.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야. 즉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 거는 김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은 됐다. 박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지훈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보다 김 비서, 방금 날 구해준 저 청년, 강지훈이라고 했네. 당장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신원, 배경, 가족, 능력,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 하지만 회장님, 단순한 목격자일 뿐입니다. 입막음을. 아니, 박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야. 그는 봤어, 모든 걸. 그 오토바이의 의도를, 그리고 내 거짓말까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 특히 저렇게 젊은 나이에는. 그녀는 찢어진 지훈의 팔꿈치를 떠올렸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을 구하고 그러고도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청년. 박수진은 수십 년간의 경영 본능으로 직감했다. 유진그룹의 피바람이 불 거야, 김 비서.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리고 저 아이, 어쩌면 저 아이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찾던 검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강지훈의 삶은 다시 톱니바퀴처럼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찢어진 팔꿈치는 대충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두었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에게 그날 밤의 기묘한 사건을 계속 상기시켰다. 그는 노파의 안전이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다시 만날 명분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시원과 강의실 그리고 편의점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갈 뿐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좁은 고시원 복도를 걷던 지훈은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풍기는 분위기는 이 낡고 비좁은 건물과는 완전히 이질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훈련받은 경호원들처럼 보였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키가 더 큰 남자가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지훈의 가방과 옷차림, 그리고 팔꿈치의 붕대를 재빨리 훑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가방을 고쳐 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빚 독촉은 아니었다. 그는 빚이 없었다. 학교 문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노파일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태민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정중하지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박태민? 지훈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아하니 거절은 쉽지 않아 보였다. 지훈은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앞장서시죠. 남자들은 지훈을 가운데에 두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고시원 앞 골목에는 방금 전까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엔진 소리도 없이 서 있었다.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뒷문을 열었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듯 고요했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 강남의 한복판,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 앞에 멈춰섰다. YUG인 그룹 빌딩 꼭대기에 새겨진 로고가 흐린 하늘 아래서도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후는 그제야 박태민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유진그룹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 중 하나였다. 지후는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안내되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문이 열리자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CEO 집무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의 주인인 듯한 남자가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맞춤 제작한 것이 분명한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인 눈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까지. 그는 재벌 3세의 전형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오만함 이상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바로 유진그룹의 CEO 박태민이었다. 강지훈 씨, 만나서 반갑네. 박태민이 손을 내밀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시선은 지훈의 낡은 운동화에서 멈췄다가 다시 그의 눈으로 향했다. 앉지. 지훈은 그의 맞은편 가죽 소파에 말없이 앉았다. 그는 이 호화로운 공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박태민이 자신을 부른 이유에 있었다. 사흘 전 교차로에서 내 할머니를 구했다고 들었네. 박태민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기색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딱딱함이 묻어났다. 할머니, 그분이 대표님의 할머니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은 없었다. 그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노파의 비범한 기품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박태민은 지훈의 담담한 반응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유진그룹의 이름 앞에서 보이는 경외감이나 탐욕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다. 마치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듯했다. 그렇다네. 할머니께서는 자네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하시더군. 이건 그에 대한 작은 보답일세. 박태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봉투는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정체는 명백했다. 지훈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알아. 박태민이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선행에는 보상이, 악행에는 처벌이. 이건 보상이네. 자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렇다면 받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이미 만족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하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런 식의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다. 더 큰 금액을 바라는 저급한 협상인가? 아니면 순진한 이상주의자인가? 금액이 부족한가? 원하는 걸 말해보게. 이 정도면 자네의 그 고시원 방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행동을 돈 몇 푼으로 환산하려는 겁니까? 그렇다면 유진그룹의 방식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대화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박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감히 유진그룹의 CEO 앞에서, 그것도 호의를 베푸는 자리에서 화를 내고 일어서는 사람은 없었다. 잠깐, 그때 집무실 안쪽의 문이 열리며 박수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전 빗속에서 만난 허름한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다. 우아한 한복 차림에 온화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유진그룹의 창업주 철의 여제 박수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태민아, 손님께 무례하게 굴면 쓰나. 박 회장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방 안의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로. 박태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일에 직접 나설 줄은 몰랐다. 강지훈 학생, 다시 보게 되어 반갑네. 박 회장은 지훈의 팔꿈치에 감긴 붕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상처는 좀 어떤가? 회장님, 지훈은 그녀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염려 덕분에 괜찮습니다. 박수진은 지훈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신의 손자이자 현 CEO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저 담대함. 돈으로 그의 신념을 사려 했던 태민의 서투른 접근 방식.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찼다. 태민아, 이 아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박 회장이 손자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지훈 학생?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를 이곳에 부른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박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지훈에게도 다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날 밤 자네는 나를 구한 게 아니야. 자네는 유진그룹의 미래를 구한 걸세. 박태민은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박 회장은 김 비서를 쳐다보았고 김 비서는 집무실의 모든 보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네. 유진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보낸 암살자였지. 박태민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할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태민아. 너는 아직 이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 못해. 박 회장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 학생, 자네는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 명백히 할머니를 노린 겁니다라고 했던가? 지훈은 그날 밤 자신이 뱉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노파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맞네. 박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나는 수십 년간 이 그룹을 읽어왔지만 이제는 내부의 썩은 가지가 자라나 나무 전체를 위협하고 있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만식 부회장이 있지. 박태민이 숨을 들이켰다. 최만식 부회장은 그룹의 2인자이자 가장 강력한 실권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들을 쳐내야 하네. 하지만 그들은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내 손발은 모두 묶인 상태야. 박 회장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나는 외부의 눈이 필요하네. 적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눈. 박태민은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깨달았다. 할머니, 설마 이 학생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고작 박수진이 손자의 말을 막았다. 태민아, 너는 저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구나. 나는 저 아이의 본질을 보았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이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신념을 가졌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세. 그녀는 다시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지훈 학생, 나는 자네에게 돈을 주려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려는 걸세. 유진 그룹에 입사하게. 아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거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투명인간 같은 자리에서 박 회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자네는 그곳에서 내가 되어 보고, 듣고, 분석하게. 최만식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의 손발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내야 해. 이것은 단순한 입사 제의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내부의 암투, 목숨을 건 전쟁에 참전하라는 징집 영장이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식의 삶을 원했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졸업하고 평범하게 취직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날 밤 불의를 목격하고 몸을 던졌던 그 본능.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박수진은 그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의, 그리고 진실. 자네가 가진 그 날카로운 눈으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진실을 밝혀낼 힘을 얻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유진은 자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무대가 되어줄 거야. 박태민은 할머니와 이 어린 학생 사이의 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 재계의 거목이 고작 20 남짓한 학생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비밀 작전을 맡기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직시하는 관찰자의 눈이었다. 그는 박태민이 내밀었던 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박수진 회장을 바라보았다. 돈은 치워주십시오. 지훈이 박태민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박수진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강지훈의 유진그룹에서의 새로운 삶은 총무팀의 가장 말단 사원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직함은 사실상 잡무 담당이었고 그의 존재감은 거대한 빌딩을 채운 수천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희석되었다. 박수진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보아라. 지훈은 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대신 저렴하지만 단정한 구두를 신었고 후드티 대신 규정에 맞는 와이셔츠를 입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관찰자였고 이제 그의 관찰 무대는 고시원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심장부였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탕비실을 정리했다. 총무팀의 업무는 그에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했다. 그는 그룹 내 모든 부서에 우편물과 서류를 배달해야 했고 모든 층의 회의실을 세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구조, 보안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관계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가 누구와 점심을 먹는지, 누가 누구의 사무실을 비밀스럽게 방문하는지, 그리고 누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미묘하게 긴장된 표정을 짓는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조직도와는 완전히 다른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과 파벌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존재했다. 하나는 젊은 CEO 박태민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련한 부회장 최만식이었다. 박태민은 개혁을 시도했다. 그는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려 했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반면 최만식 부회장은
유진그룹의 그림자 황제처럼 군림했다. 그는 박수진 회장의 창업 동지 세대의 마지막 잔존 인물이었으며 수십 년간 그룹 내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인맥을 심어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박태민의 공식적인 지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았다. 지훈이 최만식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것은 입사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는 최 부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40층 임원 전용 구역에 긴급 서류를 배달하러 갔다. 묵직한 원목문이 열리자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시가를 물고 있는 최만식이 보였다. 웬 놈이냐? 최만식이 묻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선 비서가 대신 물었다. 총무팀 강지훈입니다. 긴급 서류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다. 최만식은 그제야 지훈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훑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 그 자체였다. 그는 지훈의 싼티 나는 구두와 앳된 얼굴을 잠시 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요즘엔 총무팀에서 이런 애송이들까지 40층에 올려보내나? 물이 흐려지는군. 그는 지훈을 위협이나 존재로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나타난 귀찮은 벌레 정도로 취급했다. 서류는 거기 두고 썩 꺼져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90도로 인사한 뒤 물러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짧은 순간에 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최만식의 책상 위에 놓인 특정 골프 클럽의 초청장, 그가 사용하던 만년필 브랜드, 그리고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 희미하게 떠 있던 그룹의 비주류 계열사 중 하나의 재무보고서. 지훈의 보이지 않는 존재감은 그에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중요한 서류가 든 바인더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웠다. 그는 회의실을 정리하며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지 조각들을 수거했고 그 조각들을 맞추며 거대한 음모의 편린을 조합했다. 그러던 중 그는 박태민과 최만식 사이의 노골적인 긴장 관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임원 식당에서 배식 보조 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태민과 최만식이 마주쳤다. 부회장님, 어제 보고드린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태민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그것은 유진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였다. 최만식은 입가에 기름기를 냅킨으로 닦아내며 느긋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말입니까? CEO님, 아직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계실 줄은 몰랐군요. 돈 안 되는 이상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이 중요한 법입니다.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CEO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에 남아있던 몇몇 임원들이 최만식의 편에 서서 은근한 동조의 미소를 보냈다. 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그룹의 실질적인 재무 라인은 모두 최만식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빈 식판을 치우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태민은 명목상의 왕이었고 최만식은 실권을 쥔 섭정이었다. 그리고 박수진 회장이 우려했던 썩은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최만식에 대한 지훈의 조사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총무팀의 권한을 이용해 심야 시간대 사무실 출입 기록을 열람했다. 최만식의 비서실과 재무팀의 특정 직원들이 정규 시간 외에 만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이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소에서 원인 모를 정전이 발생해 수주간의 연구 데이터가 소실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공식적인 원인은 노후화된 전력 설비였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총무팀의 설비 관리 기록을 뒤졌다. 그 연구소의 전력 설비는 불과 6개월 전에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으며 교체를 담당한 업체는 최만식의 처남이 운영하는 위장회사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또 다른 사고도 있었다. 박태민을 지지하던 소수의 임원 중 한 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량을 발견했다. 다행히 출발 전에 발견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타이밍은 절묘했다. 그는 다음 날 이사회에서 최만식의 비리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지훈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았다. 그는 더 이상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노파를 돕는 선량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성체의 가장 어두운 균열 속을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의 작은 여관방을 임시 거처로 삼고 그곳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했다. 그는 박수진 회장이나 박태민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연락책은 김비서였다. 어느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에서 지훈은 김 비서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저 날짜와 시간, 관련 인물,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적힌 몇 장의 메모에 불과했다. 김 비서는 메모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전부 자네 혼자서 알아낸 건가? 아직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만식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훈은 그날 밤 최만식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비주류 계열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회사를 조사해 보십시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달 수십억의 자금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지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청년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적의 목을 겨누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조심하게 강지훈 군, 김 비서가 진심 어린 경고를 했다. 자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괴물일세. 자네의 보이지 않는 위장막도 언제까지고 유효하진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괴물이 저를 알아차리기 전에 제가 먼저 괴물의 심장을 찾아내야죠. 강지훈이 유진그룹의 심은 보이지 않는 뿌리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가 김 비서를 통해 전달한 정보들은 박수진 회장과 박태민 CEO에게 전달되어 최만식 부회장의 계획들에 미세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예정되었던 유령 회사로의 자금 이체가 보류되었고 사고로 위장되었던 연구소 정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지시되었다. 최만식은 이 모든 미묘한 방해 공작의 배후에 박태민과 박수진 회장이 있다고 짐작했지만 그들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누군가 균열을 내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내부의 쥐새끼를 잡아내고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다. 총무팀의 신입 강지훈. 최만식은 지훈을 특별히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훈은 너무나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는 신입이었고 백도 없었으며 그의 업무는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정보를 유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이면서
동시에 제거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존재였다. 최만식은 작은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태민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소규모 MA 프로젝트의 초기 제안서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정보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에 넘어가면 유진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최만식은 이 정보를 경쟁사에 흘려 MA를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최만식의 지시는 재무팀의 김 부장을 통해 실행되었다. 김 부장은 최만식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지만 최근 딸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최만식에게 약점을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였다. 최만식은 김 부장에게 해당 MA 자료의 사본을 만들고 그것이 우연히 강지훈의 동선을 거쳐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평소처럼 부서별 문서를 수발하고 있었다. 재무팀의 김 부장은 그를 따로 불러 최 부회장님께서 급히 참고하실 자료라며 두꺼운 봉투 하나를 추가로 건넸다. 이건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40층 비서실로 직행하게. 보안이 중요한 문서일세. 지훈은 봉투를 받는 순간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김 부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지훈의 눈을 피했다. 또한 40층 임원실로 가는 문서는 보통 총무팀의 공식적인 배달 라인을 통하지 이렇게 말단 사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 덫이군.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울렸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40층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비어있는 층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봉투가 판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비상 상황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 지훈이 최만식의 비서실에 문서를 전달하고 총무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그의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총무팀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강지훈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보안팀장이 그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강지훈 씨, 방금 경쟁사인 태성물산 측에서 유진그룹의 MA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당신의 사내 메신저와 접속 IP가 지목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순식간에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른다고? 보안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방금 재무팀에서 받아 40층으로 배달한 문서 봉투. 그 안에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 종이만 들어 있었어. 그리고 당신의 IP로 태성물산 측 서버에 접속한 로그가 방금 발견됐고 변명할 테면 해보시지. 모든 증거가 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재무팀에서 봉투를 받아 40층에 가는 그 짧은 사이에 문서를 스캔하여 전송하고 원본을 빼돌렸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것은 지훈이 반박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태민 CEO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최만식 부회장이 안타깝다는 듯한 거짓 표정을 지은 채 따라 들어왔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박태민이 물었다. 보안팀장이 박태민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박태민은 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그토록 신임했던 청년이 고작 이런 일에 연루되었단 말인가? 강지훈 씨, 사실인가? 아닙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박태민을 마주 보았다. 저는 누명을 쓴 겁니다. 누명이라.
최만식이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분노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CEO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저런 어린 싹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회사를 배신하다니. 당장 이사회에 회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룹의 2인자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박태민조차 그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헛소리냐? 보안팀장이 소리쳤다. 저는 제가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 재무팀 김 부장님께서 제게 문서를 건네실 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지훈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가면서 김 비서에게 연락해 즉시 김 부장의 사무실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재무팀 김 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통화 내용은 지금 이 USB 안에 담겨 있었다. 지훈이 회의실 스피커에 USB를 연결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훈과 김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장님, 강지훈입니다. 방금 주신 문서 말입니다만, 무슨 일인가? 강사원. 김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 봉투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제게 문서를 주실 때 최 부회장님의 지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지시도 있으셨던 겁니까?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부장님. 따님의 병원비 문제로 힘드신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따님께 떳떳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최 부회장님은 부장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금 부장님을 이용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 다음엔 부장님을 버리실 겁니다. 김 부장의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무너지는 듯한 그의 자백이 이어졌다. 미안하네, 강사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최 부회장님이 그분이 시켰네. 자네 IP로 접속 기록을 만들고 문서를 바꿔치기 하라고.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만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태민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조작이야. 저놈이 김 부장을 협박한 거라고. 최만식이 고함을 질렀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쯤 김 부장님이 감사팀에 제출하고 있을 원본 지시서를 보면 알게 되겠죠. 지훈이 최만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김 부장님께 자수하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김 부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가 최만식의 압박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최만식이 쳐놓은 덫을력으로 이용하여 최만식의 가장 약한 골이었던 김 부장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만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하찮은 벌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맹수를 보는 공포와 사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박태민이 입을 열었다. 보안팀장, 당장 김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녹취 파일과 자료를 증거로 최만식 부회장님에 대한 공식 감사를 준비하시오. 지훈은 조용히 USB를 회수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만식이라는 괴물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했다. 보이지 않는 사원 강지훈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최만식 부회장에 대한 공식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혼란스러웠다. 최만식은 수십 년간 유진그룹에 뿌리내린 늙은 나무와도 같았다. 그를 끌어내리려 하자 그와 얽혀있던 수많은 가지와 뿌리들이 함께 요동치며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팀이 그의 사무실을 조사하려 할 때마다 관련 서류는 우연히 소실되었고 핵심 증인들은 갑작스러운 병가나 해외 출장을 떠났다. 김 부장의 자백만으로는 최만식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최만식은 이사회에서 뻔뻔하게도 강지훈과 김 부장이 공모하여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최만식의 집무실. 그는 더 이상 안타깝다는 거짓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선 검은 양복의 사내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해온 그의 해결사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그 쥐새끼 하나를 못 잡아서 이 사달을 만들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 강지훈이란 놈이 생각보다 영악했습니다. 영악한 게 아니라 내 놈들이 무능한 거다. 최만식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제 그 놈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원이 아니야. 박태민 그 애송이 녀석의 칼이 되었지. 놈이 내 심장을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놈의 숨통을 끊어놔야겠다. 최만식은 깨달았다.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예상했던 하찮은 벌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그는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암투 따위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박태민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룹 전체를 장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태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했다. 최만식의 눈이 박태민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향했다. 그것은 박태민의 유일한 성과이자 그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더 이상 총무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박태민 직속의 특별 프로젝트 분석팀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서로 발령받았다. 그 부서의 직원은 그와 김 비서 단 2명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CEO 집무실 옆에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진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이 주어졌다. 박태민은 그날의 회의실 대치 이후 지훈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이 청년을 신뢰했는지 깨달았다. 강지훈 씨, 박태민이 그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제부터는 숨을 필요 없네. 최 부회장의 뿌리를 뽑아낼 모든 증거를 찾아주게. 자네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지원하겠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화면에는 수백 개의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하지만 CEO님, 최 부회장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입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자신을 공격했던 오토바이 라이더와 임원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냈던 수법을 잊지 않았다. 최만식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김 부장에게서 압수한 최만식의 비밀 연락망과 유령 회사의 자금 내역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유령 회사가 단순한 자금 세탁용이 아님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디텍 솔루션이라는 외딴 공업단지의 보안 및 철거 업체와 거액의 용역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시설 관리였지만 자금이 지출된 내역은 하나같이 의심스러웠다. 질산 암모늄,
타이머 장치, 산업용 점화기.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파괴를 위한 물품들이었다.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즉시 디테크의 최근 활동 내역과 유진그룹의 시설 일정을 대조했다. 그리고 하나의 교차점을 발견했다. 박태민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인 제3에너지 저장 실증 플랜트. 그곳은 이틀 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연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지훈은 즉시 김비서와 박태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플랜트가 위험합니다. 최만식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라 물리적인 파괴를 시도할 겁니다. 당장 시연회를 취소하고 모든 인력을. 무슨 소리인가? 강지훈 씨. 박태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방금 플랜트에서 연락이 왔네. 원인 모를 시스템 오류로 중앙 제어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현장 관리팀이 수동으로 복구하러 들어갔는데 지금은 연락마저 두절됐어. 최만식의 계획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시연회 전에 플랜트를 폭파시켜 모든 것을 박태민의 운영 미숙과 기술적 결함으로 덮어씌울 작정이었다. 시스템 마비는 외부 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인력을 플랜트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그들보다 제가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지훈은 책상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박태민이 제공한 고성능 바이크의 키를 집어들었다. 서울 외곽의 플랜트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하지만 바이크라면 그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장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병사였다. 밤바람은 차가웠다. 지훈은 헬멧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플랜트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최만식의 해결사들이 노릴 곳은 단 하나, 중앙 에너지 변환기였다. 그곳이 폭발하면 플랜트 전체가 잿더미가 될 터였다. 플랜트 정문은 이미 디텍의 용역들로 위장한 괴한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지훈은 정문을 피해 담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 총무팀 시절 파악해둔 비상배수구로 잠입했다. 빗물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 그는 마침내 플랜트 내부로 들어섰다. 내부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비상 전력만이 붉은 경고등을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중앙 제어실로 향했다. 그때 둔탁한 신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 우린 그냥 설비만 하면 돼. 시끄러. 어차피 이놈들도 폭발에 휘말리면 사고일 뿐이야. 최 부회장님이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어. 지훈은 기계설비실 구석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3명의 남자. 그들은 이미 현장 관리팀 직원 2명을 제압해 기둥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중앙 변환기 덮개를 열고 복잡한 타이머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 10분 남았군. 설치 완료되면 바로 철수한다. 지훈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경찰이나 박태민의 보안팀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숨을 깊게 골랐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노파를, 그리고 그 노파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지훈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는 가장자리에 있던 괴한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가 기척을 느끼고 돌아선 순간 지훈은 그의 손에 들린 렌치를 빼앗아 목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뭐야? 2번째 남자가 돌아보았다. 지훈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남자의 얼굴에 분말을 뿌렸다. 크악, 내 눈.
이제 남은 것은 폭탄을 설치하던 리더뿐이었다. 남자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그는 단순한 폭파 기술자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해결사였다. 내 놈이 그 쥐새끼였군. 강지훈, 최만식에게 전해.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그날 밤 노파를 노리던 오토바이 라이더의 헬멧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칼날이 지훈의 팔뚝을 스치며 피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고통을 무시하고 남자의 손목 관절을 꺾었다. 그는 화려한 무술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리더는 지훈의 예상외의 격렬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 순간 지훈은 남자의 무릎 뒤쪽을 발로 찼고 그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아까 빼앗은 렌치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완전히 쓰러졌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타이머를 바라보았다. 3, 14. 그는 칼에 베인 팔의 통증을 참으며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디텍가 사용한 방식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연결선을 끊었다. 0, 1. 타이머가 멈췄다. 그때 플랜트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박태민과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계실의 참혹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3명의 괴한이 쓰러져 있고 현장 직원들이 기둥에 묶여 있으며 중앙 변환기에는 해체된 폭탄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고 벽에 기댄 채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박태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꺼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된 날카롭게 벼려진 검그 자체였다. 제3에너지 플랜트의 폭발음 대신 유진그룹의 심장부에는 그보다 더 어구시텔네 초아이테AI 한정적이 흘렀다. 최만식의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의 중심에는 강지훈이라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있었다. 지훈의 팔에 감긴 붕대는 그가 치른 전투의 훈장이자 그가 받아낸 새로운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 청년을 선택했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병실을 직접 찾아와 의사가 꿰맨 상처를 소독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곳에는 CEO와 말단 사원이라는 직급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적을 앞에 둔 2명의 공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네가 유진을 구했네. 박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를 넘어선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방어전이 아닐세. 우리는 반격에 나설 걸세. 아니, 자네가 이 반격을 이끌어주게. 그날부로 강지훈에게는 유진그룹의 가장 깊은 곳 박수진 회장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알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다. 그의 사무실은 CEO 집무실 옆의 창고가 아닌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벙커 수준의 보안실로 옮겨졌다. 이곳은 유진그룹의 모든 서버, 모든 재무 기록, 모든 보안 영상이 한데 모이는 신경 다발과도 같은 곳이었다. 지훈은 붕대를 감은 팔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잊었다. 그의 눈은 다시 그날 밤의 관찰자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의 시야는 한낱 교차로가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최만식의 범죄 제국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디텍 솔루션과 그 배후에 있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최만식이 김 부장을 통해 조작하려 했던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난 5년간 이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군. 지우는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송금 내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최만식은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이 돈은 이사회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더러운 용역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유진을 무너뜨린 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자금이었다. 다음은 폭력의 연결고리였다. 지후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그날 밤 박수진 회장이 습격당했던 교차로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지후는 아니었다. 그는 영상의 프레임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마침내 오토바이 번호판이 교묘하게 가려지기 직전에 한 프레임을 포착했다.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오토바이의 차종과 희미하게 남은 불법 개조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정보를 디테크와 연관된 모든 차량 내역과 대조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그 오토바이는 디테크의 사장이 자신의 내연녀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다.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다. 박수진 회장 암살 미수, 그리고 제3플랜트 폭파 테러.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디텍, 즉 최만식이 있었다. 지훈의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최만식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향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왜 최만식이 그토록 박수진 회장을 제거하려 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박수진 회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초기 자료실을 열었다. 1980년대에 먼지 쌓인 서류들, 낡은 마이크로필름 속에서 그는 진짜 이유를 발견했다. 유진그룹의 창업자는 박수진 회장과 최만식의 아버지를 포함한 3명이었다. 하지만 최만식의 아버지는 그룹의 공금을 유용하려다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최만식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유진그룹 전체를 강탈하려는 복수극을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암투가 아니었다. 이대에 걸친 원한과 탐욕이 뒤섞인 거대한 서사시였다. 최만식은 박수진 회장이 빈민가 시찰을 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을 디데이로 잡았다. 회장을 사고로 제거하고 박태민을 무능함으로 올가매고 자신이 모은 막대한 자금으로 이사회를 장악하여 그룹을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후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 모든 증거, 모든 인물 관계도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보드에 그려냈다. 그 중심에는 최만식의 사진이 있었고 그에게서 뻗어나온 붉은 선들이 횡령, 배임, 살인교사, 폭탄 테러 미수 등 수십 개의 범죄 항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최만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디테크의 리더는 체포되었고 자신과 연결된 비밀 계좌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이유로 동결되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이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직감했다. 강지훈, 최만식은 그 이름을 이갈며 되뇌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어린 싹이 자신의 수십 년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발악, 마지막 도박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보안실 문이 열렸다. 박태민이 김비서와 함께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완성한 범죄의 지도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당할 뻔했던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했던 동료의 배신, 이걸로 끝낼 수 있겠나. 박태민이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단순한 증거로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훈은 보드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최만식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카드를 제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유진그룹의 심장, 5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평소라면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중역들의 무거운 침묵과 긴장을 반영하듯 두꺼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쪽은 젊은 CEO 박태민.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탁자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김 비서만이 알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상석 바로 아래에 앉은 최만식 부회장이었다. 그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실망과 비통함이 서려 있어 그가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회의는 최만식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사들을 압박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만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수진 회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마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박수진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오늘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근 우리 그룹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최만식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비통함에 젖어 있었다. 중요 M&A 정보가 유출될 뻔했고 신성장 동력인 제3플랜트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박태민 CEO의 서명이 담긴 몇 개의 문서가 띄워졌다. 이것은 박태민 CEO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비밀 프로젝트의 자금이체 내역서입니다. 그는 그룹의 공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요? 최 부회장. CEO가 횡령을. 진정하십시오. 최만식이 손을 내저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무능과 비리를 덮기 위해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인사기록 카드가 나타났다. 이 청년, 강지훈, 박태민 CEO는 이 정체불명의 청년을 기용해 저를 음해하고 플랜트 사고마저 저의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최만식의 논리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구시대의 충신이고 박태민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3세 경영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박태민의 조작으로 몰아갔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박태민 CEO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당신이 증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CEO님, 최만식이 비웃음을 날렸다. 이사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수십 년간 그룹을 지켜온 최만식의 말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CEO의 외침 사이에서 그들은 최만식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묵직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총무팀의 작업복도, 피에 젖은 전투복도 아닌
몸에 꼭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데이터 슬레이트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웬 놈이냐, 당장 경비는. 최만식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머물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박수진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만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 군, 이사님들께 진짜 보고를 들려드리게. 지훈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어떤 긴장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슬레이트를 중앙 시스템에 연결했다. 최만식 부회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경련했다. 하지만 몇 가지 누락된 사실들이 있어 정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화면, 김 부장의 녹취 파일이었다. 최 부회장님은 이것을 조작이라 하셨지만 이것은 원본입니다. 지훈은 김 부장이 최만식에게 협박당하는 내용, 그리고 딸의 병원비를 빌미로 범죄를 강요받는 절절한 음성을 재생했다. 두 번째 화면, 제3 플랜트였다. 이것은 사고나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것은 테러 미수입니다. 화면에는 디테크의 자금 이체 내역, 폭발물 구매 목록, 그리고 지훈이 복구해낸 플랜트 내부의 보안 영상이 재생되었다. 괴한들이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은 디테크의 직원들이자 최 부회장님의 해결사들입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최만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조작일까요?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 번째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밤, 비가 쏟아지는 교차로의 CCTV 영상이었다. 이사님들께서는 이 오토바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오토바이가 폐지를 줍는 노파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몸을 날려 노파를 구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 노파가 지금 상석에 앉아있는 박수진 회장님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최 부회장님이 계획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공포에 휩싸였다. 최만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입니다. 지훈은 슬레이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어젯밤 체포된 디테케 리더가 모든 것을 자백한 영상입니다. 그는 박수진 회장님의 암살 시도와 플랜트 폭파가 모두 최만식 부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담담하게 보고를 마쳤다. 그는 최만식이라는 괴물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단 10분 만에 무너뜨렸다. 최만식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피해자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괴물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지훈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너를. 하지만 그는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수십 년간 유진의 2인자로 군림했던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올린 죄악만큼이나 추악하고 비참했다. 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나는 이 사회의 이름으로 최만식 부회장의 모든 직위 해제와 그와 연루된 모든 인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발의합니다.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최만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길에서 할머니를 도왔던 천사 같은 소년. 그가 구한 것은 한 생명이었고 그가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악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수갑을 찬 최만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목격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혹은 자신들이 그동안 괴물의 그늘 아래에서 안주해왔다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데이터 슬레이트를 시스템에서 분리했다. 그는 이 폭풍의 눈이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챙기는 그저 자신의 일을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박태민이 그에게 다가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지금은 축하를 나눌 때가 아니었다. 수습이 먼저였다. 그날을 기점으로 유진그룹은 거대한 외과 수술에 들어갔다. 최만식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심어놓은 썩은 가지들은 그룹의 상상 이상으로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박태민은 할머니 박수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례 없는 규모의 내부 감사와 구조 조정을 선포했다. 언론은 연일 유진그룹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지만 박태민은 예전처럼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투명성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룹의 부패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도려내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최만식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시장은 이 진정성 있는 개혁에 고통스러운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격변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의 이름은 유진그룹 내부에서 하나의 신화이자 전설이 되었다. 총무팀의 신입사원이 그림자 황제를 끌어내렸다는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회자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가 사실 박 회장의 숨겨진 손이었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정작 그 신화의 주인공인 강지훈은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이었던 보안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 감사팀에 이관한 뒤 조용히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과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싸움이 끝난 전장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박수진 회장이 그에게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몇 주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24살 청년의 삶을 되찾으려 했었다. 찢어진 팔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의 내면에 남은 폭풍의 흔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한 달 뒤 유진그룹의 급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김 비서가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댁에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우는 박수진 회장의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빌딩 숲의 CEO 집무실과는 전혀 다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박수진 회장은 며칠 전에 허름한 노파도 이사회의 냉철한 철의 여제도 아닌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한 명의 노인으로 마루에 앉아 그를 맞이했다. 박태민도 그 곁에 정자하고 있었다. 강지훈 군. 그동안 고생 많았네. 박 회장이 직접 끓인 차를 그에게 건넸다. 그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지훈의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했. 덕분에 많이 쉬었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 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훈 씨, 유진은 새로 태어나고 있네. 최만식 부회장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얼마나 투명성이 중요한지 배웠지. 이제 우리는 뉴유진을 만들어야 하네. 그리고 그 뉴유진에는 박수진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 그날 밤 교차로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날카로운 빛을 띠었다.
자네가 필요하네. 박 회장은 지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처음 박태민을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돈 봉투의 기억이 떠올랐다. 돈이 아닐세. 박 회장이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웃었다. 열어보게. 지훈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유진그룹 내부 통제 및 위기관리실이라는 이름이 적힌 조직도와 실장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밝힌 임명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지훈이 당황했다. 새로 만드는 부서일세. 박태민이 설명했다. CEO인 나도 회장님이신 할머니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구지. 이 부서의 임무는 단 하나일세. 유진그룹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의 징후를 감시하고 제2의 최만식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걸세. 이 부서는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임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네. 박수진이 덧붙였다. 우리가 자네에게 돈이나 명예를 주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네에게 유진을 지킬 수 있는 검을 정식으로 맡기려는 걸세. 지훈은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다시는 그 끔찍한 암투와 배신, 폭력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여기서 거절하고 돌아선다면 그날 밤 빗속에서 노파를 외면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능력이 그 예리한 관찰력과 차가운 이성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불의를 바로잡고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책임일지도 몰랐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학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가장 어두운 곳을 감시해야 하는 파수꾼의 눈이었다. 제가 이 자리를 맡는다면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령 그것이 CEO님이나 회장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직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일 겁니다. 박태민과 박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대답이었다. 물론이네. 박태민이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일세. 몇 달 뒤 유진그룹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최만식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박태민의 개혁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그룹 본사 49층, CEO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내부 통제실이 자리 잡았다. 그곳의 문은 항상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유진그룹을 흐르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